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이제 미국 필요 없어졌다. 2. 유럽의 맹주 꿈꾸는 폴란드. 3. 독일도 결국 한국과 방사한 경쟁 포기 선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을 완전히 파산시킨 후 미국이 한국의 돈을 완전히 흡수해버리려는 계획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제3국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면서 미국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심지어 바이든은 즉각 한국이 원하는 것은 모두 주겠다라며 180도 태세 전환에 나섰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바이든의 제안에 삼성은 필요 없다라고 바이든 면전에 대놓고 거절한 뒤 미국을 한방에 초토화시킬 엄청난 한방을 꺼내들었다는 것인데요.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17일 한국과 중국,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일본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는데 한국은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 총생산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국내 총생산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미국이 환율 대상국을 지정하는 취지가 애초에 다른 나라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춰 미국에서 너무 많은 무역 흑자를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2021년부터 엔화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도록 일본 정부가 직접 조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죠. 엔화가 얼마나 저렴해졌으면 최근 뉴스들에서는 역대급 엔저의 한국보다 저렴, 먹고 쇼핑하러 일본행이라는 제목의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체감상 한국 먹거리 물가가 일본보다 1.5배는 되는 느낌이에요. 출장과 여행으로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일본 도쿄를 방문한 이준 36씨는 10일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데다 일본 현지 물가 자체가 한국보다 저렴해 부담없이 여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씨는 반대로 일본인 친구는 오랜만에 한국을 찾았다가 물가가 비싸다며 놀라더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여행으로 지난주 도쿄를 찾은 직장인 임모 31씨는 일본은 비싸다는 고정관념과 반대로 물가가 저렴해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임 씨는 1,200엔을 11,136원만 내면 주요 관광지에서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다며 비행기 값을 포함해도 후쿠오카에 가서 쇼핑하는 게 더 싸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함께 여행한 최모 30씨는 일본 택시비가 비싸다고 소문나 걱정했는데 기본 요금이 500엔 4,640원이었다. 오히려 서울 택시 기본 요금 4,800원보다 쌌다고 했습니다. 동생 친구들과 함께 지난 8일부터 사흘간 도쿄를 여행한 윤모 23씨는 싼 가격으로 원하는 걸 먹고 살 수 있어서 기뻤다며 특히 다이소나 편의점, 생활용품점은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해 1,000엔 9,280원 이하로 웬만한 걸 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금액대가 높은 쇼핑을 하면서 엔저를 크게 체감했다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한지연 28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달 21일 일본 오사카를 찾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의류 브랜드의 가격 자체가 싸고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엔화도 저렴해 한국보다 4,050% 싸게 쇼핑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은 일본은 리스트에서 제외한 채 한국을 환율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한국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이자 세계 2위로 등극한 마이크론은 이미 앞으로 20년에 걸쳐 뉴욕 주등에 1천억 달러 약 127조 원을 들이는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생산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발표하자 미국은 한국의 중국과 거래를 끊으라는 식의 강한 압박을 전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수상하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는 중국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던 미국, 한국이 중국과 싸우고 난리가 나는 동안 미국의 마이크론은 중국 시안 공장에 7,7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중국 사이를 갈라놓고 한국이 중국에서 벌어들였던 수익을 미국이 모두 뺏어가는 꼴이 된 것입니다. 시티그룹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의 공장 투자와 연구개발을 돕는 보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마이크론이 한국의 SK하이닉스를 채치고 디램 세계 2위로 등극한 것도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미국 정부의 자국 기업 편애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대로 쭉 밀어붙여 마이크론이 1위인 삼성전자마저 짓밟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중국도 디램 전문기업 푸젠지나 JHICC, 낸드 플래시 업체 YMTC를 국가 차원의 챔피언 기업으로 선정하고 연구개발 및 생산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빠르면 몇 년 뒤부터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도 자체적으로 생산해 모든 중국 IT 기업들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계획입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는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이자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실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입니다. 자연히 두 국가에서 잇따라 자국 기업을 통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는 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이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미국과 중국에 의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미국은 처음에 동맹국과 함께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다. 함께의 방점을 찍은 동맹국들은 너도 나도 미국과 손을 잡았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어 동맹국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을 대신해 중국을 압박하는 데 동맹국을 이용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미국이 설계한 정책은 중국 압박이 아닌 자국 산업 보호가 목적이다. 중국 견제는 자국 산업 보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자 미국과 중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도 중국도 아닌 유럽의 초대 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바이든과 시진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국에 뒤통수를 때린 적이 없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무려 61조를 반도체 지원금으로 쓰겠다고 발표한 유럽연합, 삼성과 SK가 미국인 직원들의 복지와 어린이집까지 책임지고 심지어 기밀 정보까지 모두 내놓으라고 한 미국 정부와 달리 유럽연합은 너무나 깔끔하게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에서 수율 등 핵심 정보는 곧 기업의 경쟁력이다며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 업체들에게 삼성과 SK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유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구형 공정 생산과 연구개발 R&D 설계 등 반도체 생태계 전 부문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키로 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반전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동시에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K-파프가 K-드라마, 심지어 K-방산까지 유럽 전역에서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 노래와 한국 드라마, 심지어 한국 무기까지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럽인들도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대신 한국산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빠른 유럽 내 한국 신드롬 확산 속도에 중국의 주요 스마트폰 업체가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매체 프랑드로이드는 최근 오포와 원플러스는 프랑스 마케팅 및 영업팀 직원들을 해고한 후 재고 정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제품인 파인드 X와 리노 시리즈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대반전 반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만 정부가 오만2 구매 세계 최대의 그린 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기로 하고 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주했는데요. 미국은 당연히 자신들이 이 초대 규모 사업을 따낼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프랑스 그리고 태국과 손잡고 컨소시엄을 만들어 이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미국으로부터 뺏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포스코, 삼성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꾸려진 컨소시엄에 프랑스, 태국 기업도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이어 이미 컨소시엄을 구성한 6개사가 현지에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포스코를 주축으로 한국 기업이 주도합니다. 포스코가 28%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엔지니어링 12%,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 두 곳을 합쳐 한국이 총 64%를 차지합니다. 한국의 완벽한 승리죠. 중공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 뒤 이를 비싼 값에 유럽에 되팔고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를 제재한다면서 원유 수입을 제한하고는 러시아 위유를 다른 나라를 거쳐서 비싼 값에 사들이는 희한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산 민유뿐 아니라 미국산 LNG도 유사한 경로를 거쳐 유럽에 수출됩니다. 10월 3일 WSJ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중공이 미국산 LNG 맥화석 유가스를 사들여 유럽에 큰 이익을 남기면서 되파는 실상을 보도했습니다. 중공의 경기 침체와 트럼프 시절의 무역협정, 그리고 유럽의 필사적인 천연가스 사냥이 중공의 에너지 회사에 횡재를 안겨주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공의 밀원 에너지 동맹은 겨울나기를 위해 에너지 확보를 서두르는 유럽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시절 미국산 LNG를 구매하기 위해 장기 계약을 체결했던 중공에너지 기업들이 쓰고 남은 LNG를 다른 나라에 판매하면서 돈을 갈퀴로 긁고 있습니다. 중공에서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국가는 유럽뿐 아니라 일본, 한국도 포함됩니다.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중공은 올해 러시아로부터 30% 더 많은 가스를 구입했습니다. 이는 시베리아의 흰 가스 파이프를 통한 LNG 구매량의 배송이 늘었기 때문인데 역시 러시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물량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에다 트럼프 시절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구매하는 LNG가 남아돌다 보유. 이를 유럽과 기타 시장으로 돌려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중공, 유럽, 미국, 러시아가 에너지에서 서로 물리고 물리는 관계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산과 미국산 에너지를 중공을 거쳐 비싼 값에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산의 견무 중공과 미국이 무르렁대는 것 같지만 트럼프 시절에 맺은 계약을 사모 존중하고 믿습니다. 에너지 구매로 러시아를 돕는 중공에 대해 미국도 뭐라고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도 계속 팔아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관계는 이처럼 나쁜 나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국익이란 단어로 포장된 돈의 향방에 따라 굴러가는 게 국제관계입니다. 미국의 LNG 장기 수출 계약의 특징은 그 제3국 어디로 가든 융통섬이 있습니다. 또 가격은 US 벤치마크 헨리 허브과 연결됩니다. 컨설팅 회사인 RISTAD 에너지 매널리스트 웨이숑은 LNG 거래가 B- 중간의 위닝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미국은 최대 25년 동만인 중공과의 LNG 판매 계약으로 걸프면안을 따라 더 많은 LNG 터미널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유럽으로 LNG를 직접 수출하기도 합니다. 중공에 수출했다 치고 그 물량을 그대로 유럽에 보냅니다. 돈은 유럽이 중공에 주고 다시 중공은 그 돈을 미국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중공은 그냥 만져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중공업체는 ENN 천연가스공사가 대표적입니다. LNG 화물 한 건당 1억 1천만에서 1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중공이 LNG가 남아도는 이유는 COVID-19 통제로 공장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중공이 제조업을 죽이는 바람에 경제가 몰락한다고 서구에서는 분석하지만 저렴한 중공제 상품 수급이 끊기면서 서구로 이어지는 서플라이 체인을 부순 효과도 믿습니다. 고육책이라면 고육책인데 이로 인해 미국과 서구의 어려움도 척지는 많습니다. 메이드 민참이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공장을 멈춘 겁니다. 쫄란드가 독일의 EU 주도권을 허물어버릴 기세입니다.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이 파괴되자 전 폴란드 외교부장 시콜스키는 미국에 대해 감사한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느껴 포스팅을 삭제하긴 했지만 폴란드가 얼마나 독일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이 파괴되자 폴란드는 기다렸다는 듯 노르웨이에서 발티크를 거치는 파이프라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전쟁에서 망하고 폴란드는 살만없는 모양새입니다. 노르트 스트림의 경우 독일이 민가를 해주지 않아 기껏 건설해놓고 개통도 많았는데 이번에 파괴됐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1을 끝내 검수해주지 않은 것은 독일 녹색당입니다. 지난달 가스가 급한 독일의 올라프 숄츠는 중돔을 방문해 뭔가 대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에너지에 이어 폴란드는 다시 한번 독일의 뺨따기를 날렸습니다. 10월 3일 폴란드 외교부장 라무는 독일의 2차 대전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느닷없이 1조 2,600억 달러를 물어내라는 요구였습니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미로써 독일에 새롭게 배상을 요구하는 한 발짝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돈을 주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는 없다고 물음장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독일도 돈이 없습니다. 줄 리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돈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줬다가는 다른 나라들도 서로 달라고 땡깡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3천억 달러를 요구해왔습니다. 사실 폴란드도 그런 사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진짜로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보다는 이움에서 독일이 누리고 있는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독일의 토덕성을 훔쳐내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영국이 빠져나가고 난 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해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이유 회원국들을 압도해왔습니다. 폴란드는 사실 이유에 불만이 많습니다. 톡실한 카톨릭 국가의 젠덤 이슈를 강요하고 이를 재정 지급에 연관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우머줄라 폰테어 라이엔 같은 독일인이 이유 집행위원장을 맡은 것부터 못마땅합니다. 이번 기회에 독일이 전범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도덕적 무위를 점하려는 포간입니다. 독일이 경제난과 에너지 위기로 취약해졌기 때문에 기회는 이때다 하고 폴란드가 두들겨 패는 겁니다. 폴란드는 군사력도 대폭 증감시키고 있습니다. EU 내에서 쫄란드의 군사력은 프랑스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량으로 구입하는 무기들은 모두 미국제와 한국제입니다. 전통적인 구매선인 독일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폴란드는 곧 유럽 제1의 군사 강국으로 부상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3당이 외교도 노린합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제압하려는 미국에 협조하고는 있지만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두다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한 것일 수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나 독일의 녹색당처럼 겸직돼 있지 않고 굉장히 유연합니다. 반중 친미의 이분법으로 외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익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폴란드는 경제를 위해 중공을 유믹한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언젠가 이유는 해체될 것으로 보고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벌써부터 수를 놓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아 전통적 적국민 독일과 러시아가 국력을 소모하는 지금을 국문융섬의 최적기로 보고 믿습니다. 폴란드는 나토도 믿지 않습니다. 얼마 전 영국 국방부장 윌러스는 러시아가 폴란드를 기습 공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나토와 러시아 간 전면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토 회원 국민 폴란드가 침략을 받는다고 해서 나토 전체가 나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나토 회원 국민 폴란드가 이럴진데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폴란드는 집단 방위 조약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고 독자 군사력 건설을 위해 미친듯이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폴란드를 매우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라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독일의 숨통을 죄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앞뒤 망가리는 쓸모있는 바보 녹색담으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대안으로 폴란드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을 대신하는 유럽의 맹주로 폴란드를 키워서 뮤로 대서양을 장악한다는 게 미국의 포간입니다. 미국은 독일, 폴란드, 러시아 간 역사적 원한관계를 마주 잘 파악해 다시금 글로벌 체스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관계는 삼국지연애만큼이나 흥미롭습니다. 이데올로기만 가지고 보면 스토리를 전혀 읽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결국 독일이 한국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독일은 올해 초 노르웨이에서는 K2 전차와 경쟁을 벌였고 최근에는 레드백과 경쟁을 벌였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정치적 입장을 최대한 활용해 K2 전차가 아닌 레오파르트 전차 수출에 성공했지만 호주에서는 레드백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레드백 수출을 계기로 독일 방산이 한국에게 완전히 밀릴 것으로 보아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최근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까지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른 배송을 자랑하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 독일이 결국 한국의 무기 수출과 관련한 법을 개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은 나토와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기 수출의 경우 독일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됐고 자연스럽게 독일의 견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집중된 전선을 나토로 점점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 곡물 수출 현정 중단 선언 뒤 우크라의 흑해 곡물 수출항 오데사를 일주일 내내 공격한 러시아가 오데사에서 남서쪽으로 110km가량 떨어진 다뉴브강 하류 항구 마을 레니의 곡물 창고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접경 지역인 다뉴브강 삼각주 지역에 대한 첫 공격입니다. 이와 관련 미 뉴욕타임스는 7월 24일 루마니아에서 불과 수 100m 떨어진 강 건너편 지역에 대한 공격이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를 위험에 빠뜨리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의 우회로마저 차단해 우크라이나 경제를 고사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식량을 무기로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레니앙에 대한 공격이 있은 뒤인 24일 오후 국제국 물가가 6.2% 오르면서 전 세계 식량 안보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 폴란드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서부를 공격하면서도 폴란드에 근접한 지역은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실수로라도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면 나토 전체가 대응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동맹국들과 함께 나토 동쪽 국경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나뉴브강 항구에 대한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파괴하고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방해한다고 지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러시아 TV 대답 프로그램 진행자 올가 스카베에바는 우크라이나 해상 봉쇄 회피로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니앙이 우크라이나군 보급과 곡물 수출 통로로 활용돼 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국영 TV 종군 기자 예프게니 포드브니는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 수상교통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의 일환이라고 텔레그램에 썼습니다.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몰도바의 국경이 교차하는 다뉴브강 삼각주 지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 곡물 수출항으로 거의 활용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필수 수출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다뉴브강 항구들을 통해 매달 200만 티의 곡물을 수출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원한다면 나뉴브강을 통해 곡물 수출량 전체를 소화할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뒤르키예와 유엔의 중재로 성립한 곡물 수출 협정으로 흑해를 통해 곡물을 수출해왔습니다. 또 다뉴브강 삼각주나 트럭과 설도를 이용한 육로 수출은 정치적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 농민들이 다뉴브강과 육로를 통해 수출되는 후 우크라이나 곡물 일부가 유럽 시장에 풀리면서 곡물 가격이 하락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5개국은 사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밀, 옥수수, 포도씨 및 해바라기씨 국내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크라이나의 육로를 통한 곡물 수주를 지원해왔던 유럽연합은 5개국이 주장한 판매 금지를 일시적으로 허용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겠다는 러시아의 전략이 나름 효과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다음 목표로 노리는 곳은 폴란드로 보입니다. 벨라루스에 있는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그룹 용병들, 이 불법 이주민으로 위장해 국경을 맞댄 폴란드로 침투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 29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날 폴란드 남부 글리비체 무기 공장을 방문해 바그너그룹 부대 약 100명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에 가까운 벨라루스 서부 그로드노 근처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마도 벨라루스 국경 수비대로 위장해 불법 이민자들의 폴란드 입국을 돕거나 스스로 불법 이민자인 척하고 폴란드에 침투하려 할 것이라며 상황이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에서 각각 15km,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로드노는 양국 사이의 길이 96km 육로인 수바우키 회랑과도 가깝습니다. 수바우키 회랑은 발트의 연안 러시아 영토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연결하면서 동시에 발트 3국과 다른 유럽연합 국가를 잇는 유일한 육상 통로입니다. 러시아가 이곳을 장악하면 발트 3국과 나토의 다른 회원국 올 사실상 분리할 수 있는 요충지로 꼽힙니다. 폴란드는 바그너그룹 용병들의 이가는 움직임을 정규 및 비정규전과 사이비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보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벨라루스 방면 국경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리우시 카민스키 폴란드 내무장관은 27일 국경 폐쇄 가능성에 대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험회 중이다. 바그너그룹이 나토와 EU 국경에서 심각한 일을 벌인다면 벨라루스의 완전한 고립을 뜻하는 조처를 결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에서 열린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나토의 직접 충돌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에도 항상 준비돼 있다. 그러나 아무도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가 벨라루스에서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해 넘어왔다고 비판하며 이에 맞서 동부 국경 지역 일대에 병력을 추가로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폴란드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군 지휘부 상황 분석 결과 2023년 8월 1일 국경지대에서 훈련 중이던 벨라루스 행기 2대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벨라루스 측은 앞서 폴란드 스계 훈련 사실을 알린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폴란드 국방부는 영공 침범은 비아어비에자 산림지대에서 매우 낮은 고도로 발생해 레이더 시스템으로 감지하기 어려웠다.
아침 발표에서 레이더 시스템이 영공 침범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밝힌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폴란드 동부 도시 비아어비에자 일대 주민들은 SNS를 통해 벨라루스의 국경 침범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폴란드군은 당일 아침 이러한 내용을 부인했다가 국방부 발표를 통해 뒤늦게 벨라루스의 영공 침범을 공식화했습니다. 비아어비에자 삼림지대는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지대에 건처있는 유럽 최대이자 최후의 원시림입니다. 벨라루스 헬기가 유럽의 아마존으로 물릴 만큼 물창한 삼림지대에서 낮은 고도로 영공을 침범해 레이더로는 감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폴란드 국방부 주장입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사태 이후 쫄란드 국가안보국방위원회의 원장인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국경지대 병력 증강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아슈차크 장관은 해당 지역에 전투용 앵기를 포함한 추가 병력 및 군사자원 할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또 나토의 국경 침범에 대해 보고하고 벨라루스 대리 대사를 초치해 해명을 요구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는 폴란드가 병력 증강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영공 침범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폴란드의 주장은 억지다, 국경지대 군 병력 및 수단 증강을 위한 정당화 수단이라며 폴란드가 해외 주인님들과 허매 후 말을 바꿨다고 비난했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폴란드가 아침에는 레이더에 기록된 영공 침범은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켜놓고 해외 주인님들과 3회 후 저녁 무렵에는 매우 낮은 고도에서 국경을 넘어 감지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다는 식이다. 폴란드의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 방송은 바그너 그룹이 흐로드나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수바우키 회랑 근처에 러시아의 연합군을 배치하는 것은 나토와 EU 회원국을 뒤흔들 수 있는 전선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폴란드는 우리가 바그너 용병틀을 붙잡고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며 우리가 없었다면 그들은 빠져나와 세슈프와 바르샤바를 박살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가 나를 비난해선 안 되고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제슈프는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폴란드 도시이고 바르샤바는 폴란드의 수도입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바그너 그룹이 폴란드 진격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점차 커지자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무기 구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한국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유럽연합과 나토 동맹국에 대한 한국의 방산 수출이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세 방산 부품 수입과 해당 품목을 포함한 K, K9, 레드백 등 국산 무기체계 수출 시 독일 정부의 수출 승인 전차가 사후 신고만 하면 되는 이유 회원국이나 나토 동맹국 수준으로 내폭 간소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일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경제수출감독청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유럽연합 회원국과 나토 동맹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일본 등 준나토국, 한국 등 긴밀한 파트너국에 대한 방산물자 등에 대한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과 같이 개벌 사례별로 수출 승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일반 법령으로 묶어 신속히 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스벤 기골트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차관은 이번 새로운 규정을 통해 동맹과 가치 파트너국들은 신속하고 복잡하지 않게 방산물자를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면 제3국에 대한 수출은 계속해서 개별 사안 검토 방식을 우선하여 면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독일제 밤산 부품 수입과 해당 품목을 포함한 무기체계 수출 시 3개월여에 걸쳐 독일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출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독일 정부에 신청한 뒤 통상 612개월이 지난 후에야 승인받을 수 있어 수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독일 업체가 민간 품목이 아닌 특정 방산 이중용도 물자를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별도의 개별 승인 절차 없이 수출 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EU나 나토국, 준나토국에 적용되는 기준을 똑같이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은 무기 수출을 위해 한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전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견제를 포기한 것입니다. 인도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독일산 무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생산이 가능한
한국 무기를 인도받아 나토 국가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현재 폴란드에는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비롯해 많은 한국 무기들이 속속 배달되고 있고, 이는 러시아의 도발을 막는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산 무기가 도착하기 시작한 현재 시점에서 러시아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은데, 우크라이나를 참공할 때처럼 무모한 행동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